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도 재정학 기출문제 11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요 조세지출 관련한 정당성 검증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우선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조세지출은 뭐냐면 정부가 직접 뭔가 여러 가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도와주는 걸 보조금이라 그러죠. 근데 약간 받을 세금을 안 받게 되면 뒤집어 얘기해서 사실은 도와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받을 걸 안 받았다. 그래서 숨겨진 히든이라고 표현하죠. 히든 보조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왜 받을 걸 안 받아? 라고 하면요. 요거야. 우선 첫 번째 등장하게 된 이유는 기억에 나와 있는 조세 지출을 통해서 민간의 특정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약간 비과세 받지 않거나 세금을, 아니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러한, 여기 뭔가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야 돼. 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조세제도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활동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니은에 보시면 항상 효율성을 우선, 아닙니다. 효율성, 조세제도는 약간 어떻게 보면 세금을 받아야 될 걸 안 받는 예외 조항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세금을 깎아주고 누구는 이러한 인센티브 목적에서 예외를 두고 하니까 요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효율성 측면을 해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거기와 좀 거리가 멀어요. 자, 그래서 다음 니은은 틀렸고요. 세 번째. 정부가 민간 대신 뭔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왜 보조금을 주고 왜 개입을 해야 돼? 민간 부분을 대신해서 왜 정부가 해야 돼? 그러한 이유가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왜 관여해야 되는지. 오케이? 다음에 리얼. 이거랑 기억하고 똑같은 건데, 민간 부분의 특정 행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지출이 사용되는 게 과연 최선인가? 그렇죠. 야, 이거 말고 대안이 있는가? 대안과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세지출 제도의 어떤 예가 무엇인가, 조세지출 제도의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등등 그런 걸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정당성을 한번 약간 꼬긴 했어. 근데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골라낼 수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미음. 조세지출 규모가 매년 일정 비율로 안 됩니다. 조세지출 예산 제도는 이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정부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적으로 예산제도에 집어넣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일정 비율로 당연하게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요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12번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더니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거. 여러분, 여가가 이거 과거 기출문제 자주 나왔던 거죠. 정상제, 정상제, 정상제 이렇게 되면, 아니 여러분,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거 원래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하는데 정부가 세금을 뜯어가.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정부가 세금을 뜯어가는데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요. 상식에 통하는 효과가 바로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제가 되면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작동하게 되는데, 대체 효과는요, 상식에 부합하는 효과야. 일할 맛이 안 나. 그래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요. 소득 효과는 약간 삐딱선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요. 자, 그러니까 정상제일 때는 둘 중에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최종 결론이 달라져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특히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가 크게 되면 여기 비례세가 여기 부과가 되었을 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을 때 삐딱선이 효과가 작동되면 오히려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반 굴절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도 알 겁니다. 근데 여기 열등제가 되면
이렇게. 이때는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정상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아니, 이거 그림을 살짝 그려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여가야, 레저 해서 여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 뭐 소득 이렇게 표현할게요. 소비 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세 부과되기 전에는 예산선이 이렇게 있게 되죠. 요것도 살짝 기울기를 좀 잘 봐주시죠. W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이렇게 색깔을 다른 걸로 해야겠네요. 이걸 합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거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W에다가 세금을 내니까 이렇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돼요. 이 그림은요, 우리 수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울기가 요걸 축으로 완만해졌다라는 거, 그걸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상대 가격인 여가의 가격이 기울기 완만해지면 여가의 가격이 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대체 효과는 뭐다? 상대적으로 싸진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싸진 여가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레저가 이거야. 그럼 노동 공급이 감소하겠지. 이게 상식에 통하는 효과죠. 자, 우선 첫 번째,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가 충돌됩니다.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 소득 효과가 제가 삐딱선이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가 부과됐는데 세금 부과하는데 오히려 더 막 일을 하는 거야. 이상한 효과죠. 이게 상식이 통하는 효과라니까. 자, 그래서 삐딱선이 효과가 상식이 통하는 효과보다 크면, 삐딱선이 효과가 크면, 그쵸? 그때는 오히려 노동 공급이 더 증가해서 노동 공급이 후방 굴절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3번. 비례소득세를 부과했더니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면 이건 상식이 이기는 거야. 자, 그러면 총 노동 공급은 아니요, 감소한다 그래야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가가 정상적이야.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그때 내가 일을 했을 때 세금을 뜯어가면 일할 맛이 떨어지겠죠. 그게 대체 효과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감소한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여기 순수한 효과는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알 수 없음이 맞는데, 문제 자주 나오기 좋겠죠. 대체 효과가 큰지 소득 효과가 큰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요거 보셔야죠. 비례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이렇게 텍스를 부과했을 때, 다시요. 대체 효과는 뭐라고요? 예산선의 기울기 보세요. 여가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진 여가의 소비량을 증가하는 게 바로 대체 효과고,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 효과는, 그렇지. 소득 효과는 여러분 예산선의 영역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문자로 쓸게요.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고. 정상제라는 것은요, 그냥 진짜 그냥 정상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소득이 이렇게 감소할 때 같은 방향이라는 거야. 소득하고. 당연히 그게 정상적이긴 하지. 소득이 감소하면 여가 소비량이 감소하니까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요. 이거는 정상제가 되겠고, 열등제다라고 하면은 약간 삐딱해요. 소득이 감소했는데 여가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노동 공급이 감소하니까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작동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 그림 정도 살짝 보시면서 상식에 통하는 효과랑 삐딱 효과 이걸로 문제를 푸셔야 돼. 설마 이거 표를 그려가지고 암기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어렵게 들어가면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세와 시점 간 자원 배분의 문제, 그겁니다. 자, 시점 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비에 관련한 것인데, 이자소득세는 여러분 이자가 있을 때 거기에 세금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축에 세금을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축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이 시점 간 자원 배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현재 소비, 미래 소비가 있어요. 현재 소비, 미래 소비가 있게 되면 여기 초기 보존점을 뭐 알파라고 할게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 저축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축자.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차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저축자랑 차입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우리 재정학에서는 저축에 대한 과세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있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걸 상정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합니다. 근데 경제학에선 일반적인 경제학 시험에서는 예산선이 이르고 알파축을 기준으로 초기 보존점이라 하는데 이렇게 변해서 저축자는 예산선 영역이 축소되니까 실질소득이 감소하고요. 차입자는 예산선 영역이 커지니까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거기까지 해서 하거든. 근데 우리는 여기가 초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저축자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요. 관점 자체를 이렇게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X축, Y축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해 가세요? 취지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는 알파가 원래는 미래소득이 뭐 여기 보시면 현재 소득이 100만 원이고 미래소득이 Y2라 할게요. 100만 원이고 이렇게 원래 되어 있어서 알파하고 소비를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거 그림 복잡한 거 다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큰 그림만 보시면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소비가 80만 원 이렇게 되면 내가 버는 소득은 100만 원인데 80만 원 썼기 때문에 어떻게 돈이 2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축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전부 다 저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축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알파가 이렇게 돼버리면 미래소득이 빵! 이렇게. 그래서 출제하신 분이 그렇게 한 거지. 여기 보시면 미래소득은 빵이며 이해 가세요? 현재 버는 소득 가지고 내가 저축과 소비를 하거나 등등 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 그림을 여기다 다시 그려요. 얘가 현재 소비고 미래 소비인데 초기 보존점에 해당하는 이 알파점이 어디냐면 미래 버는 소득은 없어. 여기에요. 여기 알파 이렇게.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세금을 때리는데 이자 소득, 저축, 그러니까 미래 소득의 미래 소비에 과세하는 그런 의미예요. 과세하는 의미.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색깔을 뭐로 할까요? 좋아요. 이걸로 합시다. 예산선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여기는 올라가고 여긴 내려가는데 여기 측면에서만 보면 예산선이 이렇게 간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거지 살짝 문제 풀 때는 뭐 이렇게까지 뭐 이걸 다 볼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무차복선 그릴 건 아니고 예산선이 이렇게 변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 소득세를 부과했어. 아니, 이 그림에 살짝 있어야지 여러분 암기하지 않고 그래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와요. 대체 효과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데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면 현재 소비의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요. 현재 소비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럼 현재 소비 가격이 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싸진 현재 소비를 증가시킨다니까. 싸진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현재 소비 반대를 저축이라 하세요. 저축은 감소하고 미래 소비는 현재 소비가 싸지니까 미래 소비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게 저축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소득 효과는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의 영역이 어떻게 돼? 이만큼 축소가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가 둘 다 아무 얘기 안 하면 정상제인데 이렇게 문제 줍니다. 정상제이기 때문에. 정상제는 뭐야? 소득이 증가 감소했을 때 소득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게 정상제야. 소득이 감소했잖아. 그러면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요. 미래 소비도 정상제니까 감소한다니까. 그리고 저축은 현재 소비를 반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물어볼 땐 저축 가지고 많이 물어보죠.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1번 볼게요.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그쵸? 여러분 난이도 올라가면 요거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자율이잖아. 1 플러스 R 요게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여기다가 세금을 때린다고. 자 다시 한번 살짝 볼게요. 원래 R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세금을 때려요. R에다가 이자율에다 세금을 때리니까 요거 빼면 1-t의 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 그치 1은 살려두고 1-t의 R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t의 R 그래서 이제 대괄호로 하나 더 해서 이제 기울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림을 살짝 보시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상승? 아니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현재 소비, 미래 소비에 대한 상대 가격인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아진 거 보이십니까? 완만해졌습니다. 완만해졌다. 이런 걸 보려고 살짝 그림을 그린다고요. 상승이 아니죠. 여기서 1번에서 끝났습니다. 자, 대체 효과에 의해서 그리고 역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할 때 제가 대체 효과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축을 했어. 근데 거기에다 세금 때린데 저축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에이 그래도 저축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직관적인 상식에 입각했을 때는 저축할 맛이 안 납니다. 이해가세요? 네. 자 그래서 대체 효과 관련해서 저축이 감소, 현재 소비 증가, 미래 소비 감소, 그리고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이게 같이 변하는 겁니다. 모두 감소. 4번 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 그렇죠. 저축은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감소하는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경제학과에서는 경제학시험 문제에서는 차입자도 물어본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저축자만 물어보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제한해놨으니까 둘 다 하시긴 해야 돼. 근데 약간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저축자인 경우만 상정해서 좀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5번 현재 소비 변화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의 상대적인 그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죠? 답은 근데 싱겁게 1번에서 끝났다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르겐슨의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은 내가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고민을 하는 거야.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 하죠. 유저 코스트라 하죠. 그래서 조르겐슨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저 코스트. 이건 자본재의 가격에다가 우리 요거 명목이자율로 하시죠. 명목이자율에다가 물가상승률. 그래서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 빼면 이게 뭐야? 그쵸. 이게 실질이자율 되죠. 거기다 감가상각률 D라고 할까요? 이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야. 여기 나와 있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용이 커지니까 투자를 저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보유 자본재 사용과 관련한 자본의 기회비용은 이게 바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자본재 사용으로 희생된 여러 가지 임대료, 감가상각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대료 수입을 말한다. 그렇죠. 내가 임대 수익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잖아. 그게 이제 비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MPK랑 같은 거. 이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 하고요. 3번 완전 경쟁 자본재 임대 시장에서는 자본재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이유는 빵.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유는 약간 초과 이윤이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이 빵이 된다는 것은 이게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고전학파는 단기보다 장기를 생각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먼 미래를 생각하는 거와 시장이 잘 작동되는 상황을 얘기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 초과 이유는 빵이다. 이렇게 상정하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여기 앞에서 답을 틀리게 해야 되는데 출제하신 분이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했어요. 보통 실증 연구가 선택지로 나오긴 하거든. 근데 그걸 틀리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 출제하신 분은 실증 연구의 공통적인 결과에 의하면
공통적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해. 보통 경제학 논문들은요, 이게 막 서로 충돌돼서 어느 게 좀 대세냐,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튼 공통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낮아지면 실제 투자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현저하게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거지. 현저하게가 아니다. 요걸 틀리게 한 것 같은데, 조금 치사해요. 아시겠죠? 치사. 이 현저하게라는 표현 때문에 좀 약간 잘 쓰지도 않는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올드한 표현입니다. 좀 치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고전학파 이론에서는 이렇게 보고 막 재고 최적 선택 하긴 하지만 보통 그게 이론상 맞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토빈의 큐 이런 것처럼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개개인의 어떤 투자했을 때 걷어들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뭔가 모험가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보다는 다른 요인들도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는데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땐 좋은 문제는 아니긴 해요. 보통은 앞에서 약간 틀리게 해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과열에 대응해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 한번 보시면은요. 투자를 억제하는 거예요. 자, 우선 1번. 아니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된다? 여러분 이게 과열되면 이게 호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과열되면 자동 안정화 장치처럼 좀 뭔가 이게 진정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를 줄여서 총수요를 줄여서 이렇게 평탄화시키는 게 이게 이제 경기와 관련한 것이죠. 평탄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뭔가 투자를 억제하는 거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투자를 촉진하는 거지, 촉진. 그러니까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투자세 공제 확대, 이렇게 확대하면 안 되지.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잖아. 지금 뭐라고? 보통은 시험 문제 과거에는 투자를 促진하는 인센티브 방법을 찾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투자를 억제하는 거니까 투자세 공제를 오히려 축소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인하가 아니라 인상 이렇게 해야 되고요. 특정 기간 세금을 깎아주는 텍스 할리데이 이거를 폐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조세 감면 같은 거 이거 더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게 맞는 거죠. 폐지를 해야죠. 감면해주게 되면 투자를 더 촉진하게 되는 거니까 그 폐지하게 되면 안 되게 감면해주는 거를 폐지하는 거죠. 감면해주는 걸 폐지하고 가속상각제도 이것도 투자를 촉진하는 거잖아. 그래서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이고요. 준비금 제도, 뭔가 미래에 불확실한 것 때문에 내가 이거 비용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은 비용이 올라가게 되니까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투자를 촉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좀 투자를 억제하는 걸로 바꿔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